이번 세션에서는 구매 담당자의 의사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전체 내비게이션 세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이 컴퍼니라는 화면 메뉴를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구매 탭을 클릭하면 구매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실제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 구매라는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서브 탭이 계약 현황, 공급업체 시장, 핵심 성과지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탭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업체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 시뮬레이션 게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실제 화면입니다. 지금 구매에 대해서 배움으로 구매를 눌러보겠습니다. 구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들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탭이 계약 현황, 공급업체 시장, 핵심 성과지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별로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레벨이 있는데 라운드에 따라서 조금씩 의사결정 폭이 넓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 현황으로 가서 계약 현황이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세션에서 게임룰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나온 계약 지수는 정확히 말하면 구매 계약 지수입니다. 구매 계약 지수이므로 구매 담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지수를 낮추면 그만큼 원자재 구매 비용을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1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똑같은 물량을 구매하더라도 정상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가로 곱해진 구매 수량, 즉 구매액에 이 계약 지수를 곱해서 실제 구매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매 계약 지수를 낮추면 좋은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매 담당자가 나는 여기에 있는 협상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내가 더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면 여기 협상하기를 누르면 팝업이 뜰 겁니다. 팝업도 레벨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안 될 겁니다. 3, 4라운드로 점점 높아지면서 조금 더 많은 폭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매 계약 지수라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낮으면 좋습니다. 낮으면 물량을 똑같이 사더라도 구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낮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품질이 있습니다. 품질은 보통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높음, 중간, 나쁨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품질이 다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당연하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품질을 높은 것으로 결정하면 계약 지수가 올라갑니다. 품질을 중간으로 하면 계약 지수가 좀 내려갑니다. 나쁨을 하면 계약 지수가 더 내려가서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약 지수를 조정할 때 품질을 높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으로 할 것인지 낮게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품질을 낮게 했더니 계약 지수는 이렇게 낮아져서 구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너무 분량이 많이 나서 다른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품질을 좀 더 올리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논의를 하여 최적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리드타임을 보겠습니다. 리드타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업체의 견적을 받을 때 공급업체가 우리는 리드타임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드타임의 의미는 우리가 구매 주문서를 보내면 그때부터 입고 시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데이로 돼 있으니까 5일 이내에 물건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급업체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여러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모든 게 똑같다고 하면 리드타임이 짧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드타임이 짧으면 운송비가 줄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업체 인증입니다. 공급업체 인증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인증을 하려면 업체를 방문하여 어떤 지도, 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증을 하면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를 보면 그 업체가 우리의 프로세스에 맞게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잘 지도해서 인증이 되면 이 업체는 우리하고 거래할 만큼 충분한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 뭔가 모든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작동된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너무 영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프로세스가 엉망이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결정에서는 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의미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주스 제조업체 TFC는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는 네덜란드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가까우면 좋습니다. 국가는 이 업체가 소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송수단인데 운송수단은 트럭, 보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해상으로 들어올 것인지 육상으로 들어올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영국인데 트럭인 이유는 영국에서 유럽 대륙까지는 해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항구에서 내려서 트럭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운송은 해상, 보트 아니면 트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유 캐파입니다. 여유 캐파는 공급업체의 캐파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20%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물량을 다 하고 나서도 다른 업체의 물량까지 다 하고 나서도 20%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의 여유가 많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물량이 올라갔는데 여유 캐파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여유 캐파가 1%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서 물량을 많이 주면 이 업체가 제때 납품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캐파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캐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불 조건입니다. 여기서 지불 조건은 외상 매입금인 어카운트 페이어블인데 우리가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돈을 줄 때의 지불 조건입니다. 사주로 되어 있는데 물건이 납품하면 4주 후에 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돈을 천천히 주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줘야 우리 내부의 워킹 캐피탈, 즉 운영자본이 풍부해집니다. 이자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업체에서는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빨리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 조건을 4주로 할 거냐, 3주로 할 거냐, 혹은 5주로 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꿈에 따라서 구매계약 지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돈을 좀 천천히 주겠다. 예를 들어 4주 대신 6주로, 즉 납품 후 6주 있다가 주겠다고 하면 계약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혹은 반대로 아니다, 대금을 빨리 주겠다. 만약 4주에서 3주 또는 2주로 했으면 계약 지수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 내려가는 정도는 이 업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한 번 주문 납품할 때 입고되는 거래 단위입니다. 팔레트가 있고 팔레트층이 있고 풀트럭이 있습니다. 이 거래 단위가 크면 클수록 공급업체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큰 단위로 납품을 하면 여러 가지 자재 취급이라든지 운송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팔레트라면 팔레트 단위로 하는 겁니다. 풀트럭 로드라면 전체 팔레트를 30개를 적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정보에 가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풀트럭 로드로 주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팔레트 단위로 10개만 필요하다 혹은 20개만 필요하다 해도 전체 30개가 발주가 됩니다. 또 그 양을 넘어가면 2트럭, 즉 60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큰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거래 단위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지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된 납품 신뢰성이 있습니다. 합의된 납품 신뢰성이란 공급업체가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공급업체가 우리는 95% 정도 신뢰성을 맞춰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5%라면 예를 들어서 100건 납품 건수가 있으면 95건은 딱 원하는 시간에 납품을 해주겠습니다. 5건 정도만 제때 납품을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높은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신뢰성을 높게 요구하면 구매계약 지수가 올라갑니다. 납품 신뢰성을 좀 낮춰주면, 즉 공급업체한테 조금 더 허용치를 높여주면 이 계약 지수는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납품 신뢰성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말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좋은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납품 구간이 있습니다. 납품 구간은 납품 신뢰성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제 정시 딜리버리를 측정할 때 언제 안에 들어와야 온타임으로 보는지 하는 것인데 여기는 4시간 안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시점부터 4시간 안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정교한 편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가 있고 또 2일 등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같으면 아침에 들어오던 오후에 들어오던 저녁에 들어오던 상관없이 다 온타임, 정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4시간 같으면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꼭 4시간 안에 입고되어야 하므로 공급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들어올 때 문제가 있어서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내 시간으로 맞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루나 며칠로 여유를 주면 훨씬 더 공급업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를 준다면 공급업체에서는 구매 계약 지수를 좀 낮춰줄 겁니다. 납품 구간을 너무 이렇게 4시간처럼 타이트하게 하면 계약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처럼 협상을 누르면 이 중에서 매 라운드별로 처음에는 몇 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 처음 라운드나 초기 라운드들에서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공급업체 개발, 공급업체 VMI 것들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여기 I를 눌러보면 용어의 정의나 내용이 나옵니다. VMI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공급업체가 알아서 물건을 채워주고 그 다음 나중에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편할 수 있고 공급업체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이는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하는데 보내드린 워드 파일 자료나 도움말 정보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연간 5,000유로의 비용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 개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공급업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생산 프로세스의 인증을 촉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돈이 연간 6만 유로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지수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고 해보고 나서 맞다고 판단해서 저장을 누르면 이제 그게 협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취소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종료를 누르게 되면 해당 공급업체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해당 공급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나면 반드시 다른 업체를 다시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 원자재별로 하나씩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망고는 거래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액으로 들어오는 자재들은 3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드럼이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250리터 드럼이 있고 드럼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4개 정도 크기의 IBC라는 10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큰 탱크에 들어오면은 3만 리터입니다. 어떤 걸로 들어오게 할 건지도 정해야 합니다. 망고라든지 오렌지, 비타민 이런 제품들은 원액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 단위가 팔레트가 아니고 드럼, 혹은 IBC, 혹은 탱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급업체 시장으로 가보죠. 만약 업체가 계속 약속을 잘 안 지킨다면 예를 들어서 95%로 약속을 해놓고 납기가 85%밖에 안 된다거나 좋은 품질이라고 했는데도 입고 후 검사해봤더니 품질이 안 좋다. 그럴 경우 참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첫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에는 업체를 못 바꿀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 업체를 끌고 가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고를 많이 쌓아놓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운드가 점차 4라운드, 5라운드로 진행되면 공급업체 시장이라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팩에 대해서 넣고 혹은 팩 말고 원자재별로 넣고 이렇게 찾기를 누르면 이 팩에 대한 현재 가용한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체하고 할 건지 기존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급시장에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담당하는 분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각각 이게 무슨 내용인지 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러면 이 계약 지수를 낮추는 게 좋으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지수를 낮추는 것도 어떤 공급업체는 품질에 민감하고 어떤 업체는 페이먼트에 민감하고 어떤 업체는 리드 타임에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급업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공급업체들의 중요한 것들을 내가 양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양보를 받고 이러면서 계약 지수도 유리하게 하고 이런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공급업체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공급업체의 품질을 전부 다 높음으로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공급업체한테 납품 신뢰성을 95%로 하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업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잘 보면서 해야 되고 더 나아가 S&OP 입장에서 보면 구매 쪽은 공급 사슬 관리 쪽과 관계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쪽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 운영에 원자재가 끊이지 않게 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량이 나지 않아야 생산 쪽의 여러 가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원자재가 투입되었는데 불량이 발생하면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구매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전 라운드로 이동해서 보면 대시보드에 관련된 것들과 보고서에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의 액추얼 값, 즉 실제 값들입니다.
실제 운영을 했던 지난 라운드의 실적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나 성과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시보드는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면서 원자재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는 ROI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로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구매에 관련된 보고서가 지금 현재 공급업체, 원자재 구성품 분석, 의사결정 로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 나중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만 모아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고서 안에 세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I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헬프 내용들이 나옵니다. 납품 신뢰성이 뭘까 보면 제품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약속된 시간 내에 맞춰 납품됐는지를 측정한 비율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분석해서 현재 라운드에 의사결정하는 데 잘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화면을 통해 구매 담당자의 의사결정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